안녕하세요. 저는 딸만 셋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요즘 취미로 수혜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냥 손으로 자수만 뜨자니 심심해서 회원님들과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라디오 삼아 듣고 있어요. 사연도 재밌고 읽어주시는 분 목소리도 멋있어서 다들 좋아한답니다. 얼마 전엔 회원님 중 한 분이 사연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익명의 힘을 빌어 털어놓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곳에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사실 몇 년 전 막내딸 결혼 문제로 정말 말도 못할 고초를 겪었거든요. 개만도 못한 사돈댁 식구들 때문에 딸은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참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마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제 인생을 모두 걸고 복수를 시도했고요. 다행히 성공해서 지금은 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가 볼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말들 많이 쓰잖아요. 사실 저도 나름 금수저까진 아니지만 은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힘든 줄 모르고 살았어요. 대형 병원 의사인 아버지와 예술재단을 운영하는 어머니 덕분에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뭐 그렇다고 마냥 행복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맛있는 음식과 예쁜 옷, 값비싼 물건들이 정신적인 외로움까지 채워주진 못했으니까요. 저는 외동딸이었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에 바빠 집에 계시는 날보다 안 계시는 날이 더 많았어요. 집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그분이 제 가족은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던 저는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심지어 그룹 과외 같은 걸 할 때도 늘 혼자였죠. 그래도 그때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시절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한번 당한 뒤로 사람들 상대하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누군가와 만나 노느니 혼자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마음이 편했죠. 그런 제가 달라진 건 대학교에서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같은 과 복학생이었던 그 선배는 서글서글한 인상에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죠. 여학생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인기 스타였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저도 처음부터 호감을 느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바람둥이 같아서 경계하는 쪽이었죠.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그 선배와 불같은 사랑에 빠지게 될 줄 말이죠. 제가 막 2학년이 됐을 무렵 과에서 단체로 MT를 가게 됐어요. 그런 단체 활동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선배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간참이었죠. 제가 술도 잘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밤에 다 같이 둘러앉아 술을 먹을 때 일부러 많이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게 선배들 눈엔 안 이꾸어 보였던 걸까요? 갑자기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은 벌칙으로 술을 먹자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뭐 369 게임, 진실 게임 등 정말 여러 게임을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순발력이 없는 편이라 그런지 계속 지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서만 술을 연거푸 대여섯 잔 마시게 됐죠. 그러자 얼마 안가 속이 울렁거리면서 토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앞불싸 이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지 뭐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올 생각을 않더라고요. 꼼짝없이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토하게 생겼구나 싶어 눈앞이 깜깜해졌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손을 획 잡아채더니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쥐어주더군요. 일단 경황이 없어 거기에 토부터 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 구역질이 어느 정도 잦아든 것 같자 옆에 있던 상대방이 언제 가져왔는지 찬물 한 잔을 내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벌컥벌컥 들이키니 그제야 좀 살 것 같더군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상대방의 얼굴을 살펴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과 최고 인기인이었던 그 선배가 서 있었거든요. 선배는 괜찮아? 나 숙취해소제 있는데 그거라도 좀 줄까? 하면서 다정하게 묻더군요. 당황한 저는 "게 괜찮아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죠. 그러자 그 선배가 그 서글서글한 표정으로 씩 웃더라고요. "미정이라고 했나? 너 게임 진짜 못하더라. 지금 들어가면 꼼짝없이 술 계속 마실 것 같은데 그냥 밖에 산책 좀 하다 들어갈래?" 갑작스러운 선배의 제안에 망설여졌지만 안에 들어가 또 술을 마시긴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결국 고개를 끄덕인 뒤 선배와 숙소 근처를 걷기 시작했죠. 교외로 멀리 나와 그런지 공기가 참 맑더라고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살짝 비릿한 밤바람에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그리고 옆에서 걷는 선배까지 괜스레 마음이 이상해지더군요.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챈 걸까요? 선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긴장하지 마. 나 불편할 것 같긴 했는데 혼자 보내자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자 혼잔 위험하잖아. 부, 불편하다뇨? 안 불편해요. 누가 봐도 불편해 보이는데? 아, 그게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죄송해요. 그게 뭐 죄송할 일인가. 나도 난 많이 가리는 편이라 지금 좀 어색하거든? 그러니까 미정이 너나 나나 피차 일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걷자. 공기 좋잖아. 선배의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선배를 의식하지 않고 주변을 구경하면서 산책하듯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마음을 놨던 걸까요? 별 생각 없이 강가 쪽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발이 밑으로 쭉 미끄러지더니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비 때문에 집안이 약해진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미정아, 괜찮아? 선배는 깜짝 놀라 바로 저를 부축했어요. 그런데 발목을 단단히 삐었는지 그것만으로도 너무 아프더군요. 제가 고통 섞인 신음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자 선배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한참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갑자기 제 앞에 등을 보이고 쭈그려 앉더군요. 일단 엎혀. 숙소 가면 비상약 같은 게 있을 거야. 그치만... 괜찮아. 이대로 가만히 두면 큰일 나. 어릴 때 아버지 등에 업혔던 이후로 누군가에게 업혀본 건 처음이었어요. 선배는 저를 업고 일어나자마자 전력을 다해 숙소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제 발목에 얼음을 대주고 약과 붕대로 응급처치를 해줬죠. 일어설 수 있겠어? 그 택시 타고 근처 응급실 가보자. 아니에요. 아까보단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있어 볼게요. 어차피 내일이면 집에 가잖아요. 그치만 진짜 괜찮아요. 얼음 되니까 좀 나아요. 미안해. 내가 괜히 산책하자고 해서. 선배는 잔뜩 풀이 죽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상하게 그 모습을 보는데 다리가 아픈 와중에도 귀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날 저는 집에 MT가 끝나자마자 바로 병원부터 갔고요. 인대가 늘어나 한동안 깁스를 하고 다녀야 했죠. 부모님은 학교 생활하기 불편해서 어떡하냐며 걱정하셨지만 사실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선배가 제 발노릇을 대신해 줬거든요. 본인 수업도 있을 텐데 저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일어날 때마다 부축해줘, 물 떠다줘, 노트 필기 대신해줘. 아주 공주님처럼 떠받들어줬죠. 제가 이러지 않아도 된다며 거절해도 본인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짓궂은 남자 동기며 선배들은 그런 저희들에게 잘해보라며 놀리기 바빴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서 화를 냈지만 내심 싫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선배가 절 업어줬을 때부터? 아니면 토하라고 비닐봉지를 가져다 줬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선배를 처음 봤던 그 순간부터 이미 저는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고민하던 저는 선배에게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숫기 없고 내성적이던 제가 나름 큰 용기를 낸 거였죠. 마침내 2주 뒤 깁스를 풀던 날, 선배를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고백했죠. 선배는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더군요. 예쁘게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머리핀이 들어있더군요. 내가 먼저 이거 주면서 고백하려고 했는데 선수 뺏겼네. 선배의 그 말을 듣는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던 선배는 직접 제 머리에 머리핀을 꽂아주고는 환하게 웃었죠. 잘 어울린다. 예뻐. 그날 이후 저희는 학교 공식 커플이 됐어요. 어딜 가든 딱 붙어 다녀 학생들의 시기와 부러움을 샀죠. 남자친구는 제가 바람둥이라고 오해한 게 무색하게도 참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귄 이후로 다른 여자들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요. 누가 고백을 하면 대놓고 차갑게 거절했죠. 제가 불안해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더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남자친구는 고작 3살 연상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른스러웠어요. 단순히 애정 문제뿐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올바르게 이끌고 포용해줬죠. 제가 진로를 고민할 때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남자친구는 적절한 조언과 위로로 저를 성장시켜줬어요.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조금씩 어른이 될 수 있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아무 아픔 없이 귀하게만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친척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지내는 중이었고요.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야 하는 처지였어요. 그런데도 그걸 결코 티내지 않고 늘 밝게만 웃던 남자친구가 참 존경스럽더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죠. 남자친구의 그런 상처까지 제가 감싸 안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남자친구 또한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졸업반이 되면서 부쩍 취업 준비에 열을 올렸고요. 얼마 안가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리고는 첫 월급을 타자마자 제게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죠. 너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 미정아. 너랑 평생 같이 잠들고 같이 눈 뜨고 싶어. 그 담백한 고백에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전 당연히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고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요. 전 부모님이 당연히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사람 됨됨이도 직장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연애하는 줄도 몰랐던 부모님은 갑자기 무슨 결혼이냐며 깜짝 놀라셨고요. 남자친구가 고아라는 걸 알게 된 뒤로는 당장 헤어지라며 노발대발하셨죠. 특히 아버지가 유독 화를 많이 내셨어요. 아니, 의사를 데려와도 모자랄 판에 고아라니? 니 짝으로 가당키나 하냐? 정신 차려 이거사. 세상 물정 몰라도 정도가 있어야지. 고아인 게 왜요?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게 그 사람 잘못도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일단 한번 만나나 봐주세요. 네? 일 없다. 머리 밀어 절에 보내기 전에 당장 헤어져. 그 전까지 전 부모님에게 고분고분한 딸이었거든요.
고등학교도 대학도 부모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결정할 정도로 순종적이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당연히 제가 골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반항이란 걸 해본 것 같아요. 사흘 밤낮 굶어가면서 그 사람과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고 투쟁했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끄떡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너 같은 딸은 나도 필요 없다. 결혼할 거면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 그리하러 하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 어떤 말도 행동도 통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느 날 밤 부모님 몰래 집을 뛰쳐나왔고요. 자취하는 남자친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처음엔 저를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끝내 남자친구를 보지 않으셨고요. 집까지 찾아간 남자친구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조차 꼴보기 싫었는지 아버지는 경찰을 불러 그런 남자친구를 쫓아냈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자 마침내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께 인정받는 걸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저도 포기할 수 없었던 남자친구는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미정아. 내가 너한텐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됐어. 그게 왜 오빠가 미안해할 일이야.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성형이라도 하고 돈이 없는 게 별로라 하시면 죽어라 일할 텐데 부모가 없는 게 싫다 하시니 그건 어쩔 수가 없네. 남자친구의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군요. 저는 남자친구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오빠가 그런 생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난 정말 오빠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 결국 반년 정도 함께 살던 저희는 얼마 안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남편은 제대로 된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런 거칠애 따위 전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남편만 제 옆에 있어준다면 말이에요. 남편과 결혼한 뒤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나날들이 계속됐어요. 남편은 결혼 후 제게 더 잘해줬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했죠. 설거지는 기본이고 청소에 요리까지 되도록 다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편과 제 사랑의 결실인 아이들도 셋이나 태어났답니다. 하나쯤은 아들이길 바랬는데 연달아 딸들만 줄줄이 낳아버렸지 뭐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딸 부잣집이라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면서 제 길을 살려줬죠. 그런데 인생이란 게 마냥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큰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갑작스럽게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생전 담배 한 번 피운 적이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해 병원을 가보니 폐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의사는 암덩이가 너무 커서 당장 수술이 힘들다고, 항암 치료로 크기부터 줄여야 한다고 했어요. 몰랐는데 이 항암 치료라는 게 돈이 참 많이 들더군요. 뭐 요즘은 그나마 보험이 잘 돼 있어서 좀 낫다는데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항암 치료로만 수천만 원이 깨졌죠. 게다가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까지. 그동안 들어둔 저축으로 어떻게든 버텨봤지만 가장이던 남편의 수입이 뚝 끊겨버리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심지어는 은행에 빚까지 지게 됐죠. 돈을 벌고 싶어도 당장 젖먹이 막내딸이 있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한계에 몰리니 당장 생각나는 건 우습게도 부모님이었죠. 그전에도 물론 부모님 생각을 자주 하긴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먼저 찾아뵙진 못했거든요. 간간히 엄마와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긴 했지만 아버지와는 10년 가까이 연락도 않고 살았죠. 고민하던 저는 엄마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큰 돈은 아버지 몰래 주기가 힘들다고 아버지한테 직접 연락해보라고 하더군요. 아마 이번 기회에 저희 부녀 사이를 화해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엄마의 그런 노력이 저희 부녀 사이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줄 말이죠. 제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남편이 암에 걸렸다, 돈이 필요하다 사정을 설명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결국 저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하고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역정을 내더군요. 10년 만에 애비한테 전화해서는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냐? 돈 빌려달라고?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어요? 그 이가 정말 많이 아파요. 당장 항암 치료 끝나면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당장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집 월세 낼 돈도 없고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러게 내가 그런 고아 놈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 팔자 네가 꼰 거야. 난 분명 헤어지라고 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 인형도 아니고 평생 아버지 뜻에 따라 살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됐고, 이제라도 그놈하고 이혼하고 와라. 그럼 받아줄 테니까. 알았냐? 아버지는 여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아집만 심해진 것 같았죠. 저는 결국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 뒤로 다시는 부모님께 먼저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안 엄마가 뒤늦게 통장으로 돈을 붙여왔지만 그래도 상처받은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네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 뒤로 남편이 암을 이겨내고 건강해졌다면 저도 부모님에게 다시 용기를 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을지. 그렇지만 불행히도 남편은 암 투병 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고요. 저는 딸 셋과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지고 말았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저는 독해졌어요. 졸지에 딸 셋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됐으니 그럴만도 했죠. 낮에는 셋째 딸을 등에 업고 식당마다 돌아다니며 설거지 일을 하고 있고요. 밤에는 집에서 봉투 붙이는 부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죠. 그러다 셋째 딸이 좀 크고부터는 요구르트 배달과 건물 청소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네요. 곱던 손은 거칠거칠해지고 얼굴도 볕에 타 새카매졌지만 그래도 딸들을 생각하면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간간히 엄마에게 연락이 왔지만 일부러 모른 채 했어요. 과거 앙금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힘든 삶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그래도 딸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줬다는 거였어요. 큰딸은 저를 닮았는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갔고요. 그림의 소질에 있던 둘째 딸은 미술 선생님이 됐죠. 그리고 셋째 딸도 작은 의료기기 판매 회사에 취직해 자기 밥벌이를 시작했답니다. 그쯤에 제 고민은 둘째 딸이었어요. 직업도 안정적이겠다. 얼른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갔으면 했는데 도통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맞선이라도 보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웬걸 생각지도 못한 막내딸이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지 뭐예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결혼이라니? 너 만나는 남자 있었어? 네. 우리 회사 사장님 아들인데 사귄 지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해야지. 상대가 회사 사장 아들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한 달 만에 결혼하겠다는 건 더 놀라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사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이제 4주 됐는데 배 더 부르기 전에 결혼해야 할 것 같아서요. 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똑부러진 언니들과 달리 순하고 얌전하던 아이인데 설마 혼전 임신을 할 줄이야. 정말 기가 막혔죠. 아니 너 미쳤어? 어쩌자고 덜컥 애부터 가졌어? 죄송해요. 근데 이미 생긴 애를 지울 순 없잖아요. 오빠도 오히려 빨리 애 갖고 싶었는데 잘 됐대요. 그쪽 부모님은 하신대? 네.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려고요. 딸 가진 부모는 어찌됐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그쪽 집안에서 저희 딸을 마음에 안 차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더군요. 정작 저는 인사하러 온 예비사위가 영 맘에 안 들었으면서 말이에요. 남자답고 시원시원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이 가볍고 날티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 도무지 믿음직스럽지가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딸과 나이 차이도 7살이나 났고요. 그래도 이미 애까지 생겼으니 어째요? 딸의 행복을 빌며 시집 보내는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그쪽 집안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일단 상견례부터 하자고 하더군요. 예비 사돈댁과 상견례 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딸보다 더 긴장해서 청심환을 2알이나 먹어야 했답니다. 예약한 식당에 먼저 도착해 딸들과 기다리는데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예비 사위와 사돈 부부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늦은 건데도 그 누구 하나 미안하단 말을 않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쪽엔 인사도 않고 종업원을 불러 음식부터 시키더군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내색하진 않았네요. 그치만 사돈 부부의 반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본격적인 상견례가 시작되자마자 저희 집안을 어찌나 무시하던지, 특히 사부인은 거의 경멸 섞인 눈으로 제 차림새를 훑더군요. 팥간 양반 돌아가시고 혼자 지낸다곤 들었는데 형편이 넉넉하진 않나 봐요. 나름 신경 써서 입고 간 건데 명품으로 도배를 한 사돈 부부의 행색에는 될 게 못 됐죠.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스스로가 작아지더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도 누구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자식 셋 잘 키워냈답니다. 벌릴 곳이 없던 건 아니고요? 네?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아, 네. 우리 상철이가 아주 단단히 발목 잡혔네요. 지 처자식은 물론이고 처가댁까지 책임지게 생겼어요. 다른 말은 대충 웃어 넘겼지만 그 말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짐짓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죠. 저기요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희 딸이 발목을 잡다뇨. 그러자 기분 나빴는지 사부인도 한층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더라고요. 저기요, 저희 집안이 의료기기 사업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1년 매출만 억대예요. 상철이는 앞으로 그 회사 물려받을 후계자고요. 우리 회사에서 격리나 하던 애가 넘볼 주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 그쪽 따님도 덜컥 임신부터 한 게 아니겠어요? 그게 발목 잡은 게 아니면 대체 뭐겠어요? 아니 애는 뭐 저희 딸 혼자 만들었나요? 그쪽 아드님이 그 나이 먹도록 피임 하나 할 줄 몰라서 애가 생긴 건데 그걸 마냥 저희 딸 탓만 하시면 안 되죠? 순식간에 상견례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눈치만 보던 예비 사위와 딸이 뒤늦게 왜 그러냐면서 말리고 나섰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수습되지 않았죠. 결국 예비 사돈 부부는 제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대로 결혼이 깨져버리는 건 아닐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자 딸은 본인도 마음이 상했을 텐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괜찮아요, 엄마. 시부모님이 나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오히려 엄마 그런 말 듣게 해서 죄송해요. 시어머님이 말하는 게 좀 세서 그렇지 나쁜 분은 아니에요. 애써 시댁을 두둔하는 딸을 보니 왜 그리도 가슴이 아프던지요. 그래도 기왕 하는 결혼, 딸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랬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요구르트 배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그 앞에서 막내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간밤에 외박해서 벼르고 있던 차라 한마디 하려던 저는 딸의 얼굴을 보고 그대로 굳어지고 말았네요. 글쎄 딸의 얼굴이 반쪽이 돼선 헬쑥한 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 뭐예요? 심지어 딸은 저를 보자마자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박서방하고 싸웠니? 달래며 몇 번을 채근하고 나서야 딸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파혼당했어요. 회사도 잘렸고요. 시부모님도 오빠도 다신 저 보고 싶지 않대요. 딸의 경악스러운 말에 저는 입을 떡 벌렸어요. 아니 대체 왜? 식장까지 잡았잖아. 예달이랑 혼수 때문에 그래? 그건 엄마가 어떻게든 해준다니까. 사실 시댁에서 예단이며 혼수를 좀 과하게 요구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동안 모은 돈에 은행 빚을 좀 치면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딸은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엄마가 너무 건방지대요. 뭐? 없는 집안이면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엄마가 너무 건방지다고. 저도 보나마나 그럴 것 같다고. 그러니까 파혼하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가워졌어요. 세상에 그런 기가 막힌 파혼 사유가 어딨나요? 이미 제 딸 뱃속에선 애까지 자라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그 길로 예비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어쨌는지 받지 않더군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딸의 핸드폰을 뒤져 사부인 번호를 알아냈고요. 바로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예비 사부인은 전화를 받더군요. 전 바로 딸에게 들은 얘기를 전하며 이게 사실이냐고 따졌죠. 사부인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인정하더군요. 어머, 걔는 뭘 또 그렇게 고지콧대로 전했대요?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 뭐예요? 그럼 지금 저희가 없이 사는 주제에 너무 건방져서 파혼하겠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봐요 사부인, 저희는 집안 대 집안으로 결혼하는 거지 제 딸을 그쪽 집안의 하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사부인은 코웃음을 치더군요. 집안 대 집안도 격이 맞아야죠. 사부인 무슨 일 한다고 하셨죠? 빌딩 청소? 요구르트 배달? 참나 가짜나서 정말.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니 참고 며느리 삼으려고 했는데 그 맹랑한 게 어제 같이 밥 먹는데 갑자기 바락바락 대들지 뭐예요? 지 엄마 얘기 좀 했다고 아주 죽일 것처럼. 그렇게 주제도 모르는 기집애는 저희 아들 짝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막상 결혼할 마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일이 이렇게 돼 유감스럽네요. 그렇게만 말하면 다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떡하라고요? 아니 뭐 치워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 피가 반 섞였다고 해도 반은 그쪽 집안 피가 섞인 건데 피는 못 속인다고 좀 찝찝하던 차였거든요. 그 충격적인 말에 시야가 흐려졌어요.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딸을 불러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사부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또 제 욕을 한 모양이더군요. 딸이 듣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대거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단가 봐요. 어쨌든 딸은 그렇게 졸지에 예비시댁에 버림받고 말았고요. 식음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끝내 아이를 떠나보내고 말았죠.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예비 사위에 대한 배신감으로 딸은 많이 아팠어요. 한동안 미친 사람처럼 울다 웃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답니다. 그 사이에도 예비 사위는 딸에게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견디다 못한 제가 따로 연락해 보기도 했지만 이젠 남남일 뿐이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며 차갑게 끊더군요. 그리고 그 소식을 자기 부모에게 전했는지 한때 사부인이었던 그 여자가 또 제게 연락을 했답니다. 파혼했으면 남보다 더 못한 사이라는 걸 잘 아실 텐데 왜 자꾸 연락하시는 건가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혀 절로 언성이 높아지더군요. 아니, 스토킹이라뇨? 저희 딸 유산 소식 전해 들으셨을 거잖아요. 사보인 손주가 세상 빛도 못 보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적어도 그쪽 아드님이 저희 딸 찾아와서 위로 정도는 하고 같이 아이를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녀 사이야 끝이 났어도 혈연이라는 건 천륜인데 어찌 그리 무정하세요? 혈연이라뇨? 아직 장가도 못 간 남의 집 아들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태어나지도 못한 그 핏덩이가 어떻게 생명이고 우리 아들 자식이랍니까? 여자가 얼마나 칠칠지 못하면 지폐 속에 있던 애를 낳지도 못하고 이러요. 하긴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뵙겠지만 여하튼 앞으로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제 아들한테 접근하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서 본때 보여줄 테니 그리 알아요. 제가 뭐라 더 대거리 하기도 전에 전화는 툭 끊겨버렸어요. 생전 남에게 나쁜 마음 한번 먹어본 적 없는 저지만 그때는 정말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리가 끓어오르더군요. 어떻게든 그 쓰레기 같은 집안에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떠나버린 손주와 딸을 위한 길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제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제 모든 걸 걸고 복수하고 싶었지만 불행하게도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을 여윈 뒤로 줄곧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으니까요. 서럽고 억울한 마음에 딸에 모르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땐 정말 몰랐네요. 죽은 남편이 제게 복수의 길을 열어줄 줄은 말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딸의 병원을 다녀와 홀로 울고 있을 때였어요. 통 잠을 못 자고 있던 터라 어느 순간 탄력감이 밀려오면서 까무룩 선잠이 들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다시 눈 떠보니 남편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이미 노년을 바라보는 아줌마였는데 남편만 혼자 시간이 멈춘 듯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더군요.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그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꿈이란 걸 알았네요. 그래도 꿈이면 어때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이 너무 반가워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더랬죠. 남편은 말없이 저를 토닥토닥 달래주더라고요. 하지만 영원히 꿈을 꿀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어느 순간 남편이 갑자기 저를 품에서 떼어내고 이만 가봐야겠어 하더군요. 전 제발 가지 말라고 매달렸죠. 가지마 여보. 나 혼자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제발 가지마. 응? 그러자 남편이 절 안쓰러운 눈길로 보더니 친정 부모님에게 기대. 이제 그만 그분들을 용서해줘.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깜짝 놀란 사이 남편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고요. 눈을 뜨니 전 다시 혼자였죠.
고민하던 저는 그동안 줄곧 외면했던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로 결심했어요. 죽은 남편이 제가 걱정돼 꿈속에서까지 찾아와 조언을 해줬는데 그걸 마냥 외면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친정 엄마에게 연락했는데요. 놀라운 건 엄마는 물론 아버지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만나줬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새 참 많이도 늙으셨더라고요. 지나간 세월이 가슴에 사무쳐 버릴 것 같더군요. 그건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나 봐요.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한 번 더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미정아. 그때 널 그렇게 외면해선 안 됐는데 네 애비 고집 때문에 그렇게 널 내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그러자 옆에 잠자코 서 있던 아버지도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이셨죠.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잖니.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어서 더 잘 키우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래도 이 애비가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 네 앞에서 쓸데없는 아집은 부리지 않을 테니. 그러니 그만 돌아와 주렴.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 깊숙이 쌓여있던 앙금이 눈처럼 사르르 녹는 게 느껴졌어요. 부모 자식 사이란 게 참 우습죠. 그깟 포옹 한 번으로, 말 한 번으로 오랜 미움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에요. 부모님은 그동안 제가 어찌 살았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20년 넘게 남남인 채로 살아왔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제 살아온 이야기를 듣던 부모님은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으셨고요. 막내딸의 파혼 얘기엔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많이 속상해 하셨죠. 그 인간들이 의료기기 사업을 한다고? 회사 이름이 뭐냐? 제법 규모가 있으면 분명 우리 병원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을 텐데. 의사였던 아버지는 어느새 병원장이 돼 있었어요. 실제로 예비 사돈댁 회사에서 판매하는 기기가 아버지 병원에 꽤 많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아버지는 바로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막내딸 병원도 본인이 있는 병원으로 옮겨주셨죠. 그 외에 자질구레한 일들은 전부 엄마가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전 편하게 막내딸을 돌보는 데만 전념할 수 있었죠. 부모님이 그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든든하더라고요. 그날도 엄마가 싸다 준 도시락을 먹고 막내딸과 옥상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쯤에 딸은 제법 건강을 되찾은 상태였죠. 가끔씩 옛날처럼 시덥잖은 농담을 하면서 웃기도 했고요.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막내딸과 같이 있다고 하니 잘 됐다면서 과일 바구니 좋은 게 들어왔으니 와서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가끔 그렇게 외부에서 선물이 들어오면 저나 딸에게 죄다 주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딸과 함께 원장실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반가운 얼굴로 맞이해 주시면서 요즘 딸 건강 상태는 어떤지, 불편한 건 없는지 안부를 물으셨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 너머가 소란스러워지더군요. 이렇게 약속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 원장님하고 약속 잡고 오세요. 아이,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안 만나주는데 무슨 수로 약속을 잡습니까? 아이, 글쎄 이것 좀 놔봐요. 이들은 우리 집안이 폭삭 주저앉게 생겼는데 만나서 이유라도 좀 들어봐야 할 게 아닙니까? 맞아요. 아버지, 그냥 밀고 들어가요. 뒷일은 제가 책임질게요.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 분명 예비 사위와 바깥사돈의 목소리였어요. 막내딸도 그걸 눈치챘는지 어깨를 덜덜 떨더군요. 어떻게 엄마? 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왜 날 찾아온 거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딸을 데리고 원장실 안쪽 화장실로 숨었어요. 그와 동시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보니 역시나 예비 사돈댁이 맞았어요. 아예 작정하고 찾아왔는지 옆에는 사부인까지 있더군요. 여기까지는 어쩐 일입니까? 아버지는 당황도 않고 침착한 목소리로 그 인간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바깥사돈이 앞으로 나서서 입을 열더군요. 아니, 원장님. 갑자기 저희 물건들을 싹 다 빼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도 알려주셔야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저 대신 예비 사돈댁에 복수해주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정말 사돈댁과 거래를 싹 끊어버린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뭘 해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땡땡 회사 물건을 저희 회사에 드릴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단호한 아버지의 말에 이번엔 예비 사위가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원장님? 저희 같은 신생회사는 이런 대형 병원하고 거래 끊기면 바로 부도나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혹시 저희한테 뭐 서운한 게 있으세요? 하긴 그동안 저희가 너무 원장님한테 소홀하긴 했죠. 일단 이거부터 받으시고. 예비 사위는 한껏 비굴한 표정으로 주머니에 있던 흰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저희 아버지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바로 역정을 내셨어요. 당장 이거 치워요! 누가 이깟 푼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이러는지 진짜 알고 싶어요? 좋습니다. 미정아, 희정이 데리고 나와.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하고는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뭘 잘못했는지 정도는 알려줘야지.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거라. 내가 있는 한 이 인간들은 너희한테 손끝 하나 못 대니까. 아버지의 당당한 외침을 듣고 있자니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막내딸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걸까요? 먼저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희 모녀 얼굴을 확인한 그 집안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굴더군요. 그런 그 인간들을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던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정식으로 소개드리죠. 제가 끔찍하게 아끼는 제 딸하고 손녀딸입니다. 아버지의 소개에 다들 입을 떡 벌리더군요.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사부인은 삿대질까지 하면서 저희를 가리켰어요. 이분들이 따님이고 손녀딸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는 그런 사부인에게 아쉽게 됐네요. 사부인 말처럼 파혼했으니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럴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거래를 왜 끊었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셨을 것 같은데 소란 그만 피우고 돌아가시지 그래요? 제 날카로운 말에 예비 사부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넋이 나가선 자기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게 다가오더군요. 사부인, 내가 안 그래도 그때 그렇게 전화 끊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찾아뵈려고 했는데 미안했어요. 나도 손주가 그렇게 됐다는 말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희정이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안 그래도 상철이가 계속 희정이 걱정만 했어요. 사부인은 멍청하게 서 있는 자기 아들에게 눈치를 줬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얼떨떨하게 서 있던 예비사위가 허둥지둥 제 딸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래, 희정아. 내가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차마 널 볼 면목이 없더라고. 그때 헤어지자고 했던 건 내 진심 아니었어.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네가 버릇없게 구는 걸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홧김에. 내 맘 다 알지?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눈물까지 글썽이는 게 꼭 진심 같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딸이 그 감언이설에 넘어갈까봐 마음을 졸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똑똑한 제 딸은 그런 예비 사위를 매섭게 쳐내며 헛웃음을 치더군요. 오빠 마음 아주 잘 알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 같은 여자한테 발목 잡히기 싫어서 지 새끼까지 버린 개만도 못한 마음. 희정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이제 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대형 병원 원장이라고 하니까 그 개만도 못한 마음이 다시 흔들려? 너 진짜 쓰레기구나. 그것도 재활용도 안 되는 패급 쓰레기. 너도 너네 집안 식구들도 다 똑같아. 이제 보니 파혼하게 된 게 정말 천운이었네. 희정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응? 우리 떠나간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다시 잘해보자. 예비사위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죽은 아이를 언급하지 말아야 했어요. 딸도 똑같이 생각했는지 어깨를 파르르 떨더군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기를 언급해? 넌 그의 아빠 자격도 없어. 우리 아기는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꺼지라고. 딸의 악에 받침 고함에 예비사위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돈 부부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슬그머니 다가와 아들의 무릎을 억지로 꿇리더군요. 그리고 자기들까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사부인은 희정아, 아가, 네가 우리 못난 아들놈 때문에 마음 많이 다친 거 안다.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끝내서야 되겠니? 좀 더 차분하게 마음 진정하고 대화를 해보자. 응? 생전 여자라고는 쳐다도 안 보던 놈이 너한테 푹 빠져서 모든 걸 다 버리려고 했었잖니. 우리 아들은 너 없으면 안 돼. 하면서 애원하더군요. 전 그런 사부인에게서 딸을 보호하며 앞으로 나섰어요. 이를 어쩌죠? 저희 딸은 그쪽 아들이 없어도 되는데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없는 편이 낫죠. 병원장 손녀딸한테 고작 의료기기나 납품하는 하청업체 사모님 자리가 가당키나 하나요? 제 말에 사돈 부부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억지로 분을 참고 있는 게 뻔히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사부인 말처럼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건데 서로 격이 맞아야죠. 격 안 맞는 별 볼 일 없는 집구석이면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파혼하길 잘한 게 맞네요. 더 할 얘기 없으니 이만 가주실래요?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해버리기 전에 사, 사부인 제발 한 번만 용서를. 글쎄요. 저희 집안이 병원장 집이라는 걸 알기 전에 찾아오셨다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진심이 느껴지겠어요? 제 말에 예비사위와 사돈댁 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슬쩍 눈짓을 보냈고요. 아버지는 밖에 있던 직원들에게 경비원들을 호출하라고 지시했죠. 곧 출동한 경비원들이 예비 사돈댁 식구들을 억지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희정아, 너 정말 나 이렇게 버릴 거야? 내가 잘못했어, 응? 그래, 아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우리가 잘못했다. 아니면 하다못해 거래라도. 이대로는 우리 회사 파산이야. 온 가족이 길거리에 다 나앉는다고. 예비 사돈댁 식구들은 끌려 나가면서까지 발악하듯 잘못을 빌었어요. 하지만 저와 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 뒤로도 사돈댁 식구들은 전화며 문자로 끈질기게 저희를 괴롭혔어요. 특히 예비 사위는 막내딸에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며 사정사정하더군요.
그러나 딸은 끝내 예비 사돈댁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해 다른 병원에도 거래를 끊으라는 압박을 넣어달라 하더군요. 여자가 5, 6월에도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셈이었죠. 그 일로 예비 사돈댁은 결국 폐가 망신했어요. 거래하던 대부분의 병원이 등을 돌렸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긴 한가 봐요. 그 뒤로도 그 집안 식구들은 줄곧 내리막길만 걸었거든요. 예비 사위는 정신을 못 차리고 회사를 살려보겠답시고 주식에 손을 댔다가 쫄딱 망해버렸고요. 오히려 억대 빚을 져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예비 사돈 부부는 그 나이에 그 빚을 갚겠답시고 등골이 휘어져라 망리를 하고 있다더군요. 바깥 사돈은 경비 일을, 안 사돈은 식당 설거지 일을 한다네요. 뭐 회사가 망한 이상 둘 다 전문 기술 하나 없는 노인네들 뿐이니까요. 반면 저와 막내딸은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특히 친정 부모님과 다시 교류를 시작하면서 전보다 더 화목한 부모 자식 사이가 됐답니다. 부모님도 많이 늙으셔서 예전에 그 완고함과 날카로움이 많이 없어지셨더라고요. 특히 저희 딸들에겐 두 분 다 어찌나 물은지 딸들이 어릴 때 조부모로서 챙겨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그런가 뭘 하든 다 오냐오냐 하기만 하세요. 어쨌든 요즘은 제가 먼저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도 한 번씩 다니고 있어요. 막내딸은 다신 남자 같은 건 믿지 않을 거라더니 다행히 얼마 전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답니다. 딸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먼저 세상을 뜬 첫 아이의 몫까지 사랑해주며 잘 키우고 있어요. 사돈댁도 경우 있고 교양 있는 분들이세요. 무엇보다 제 딸을 너무 아껴주고 있답니다. 사위가 부부싸움을 해도 자기 부모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 저희 딸 편을 든다며 서운해할 정도죠. 하지만 어디 그분들이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해서 그러겠어요. 본인들이 며느리한테 잘하고 아껴줘야 아들도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거겠죠. 참 현명하신 분들이다 싶어요. 저도 그 현명함을 본받아 의식적으로 딸보다는 사위를 더 챙기려고 노력한답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어쩜 이렇게 화살같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인데 어느덧 손주들까지 있는 할머니가 돼버렸네요. 그래도 늙어가는 게 마냥 싫지만은 않네요. 아마 제가 꽤나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